건설 산업은 우리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온 든든한 기둥으로 과거 고도 성장기는 물론 지금도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주역인 건설 기술인들은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비록 제 모습을 찾았다고 하나 근간에 이어져 온 정부의 SOC 예산 대폭 축소 및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 기술인들은 당장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건설했다는 자부심과 전문가로서의 긍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수출은 반도체가 하고 일자리는 건설 산업이 만들어낸다고. 82만 건설 기술인을 회원으로 함께하는 건설 기술인 협회는 젊은 기술인 및 경험 많은 은퇴 건설 기술인, 해외 건설 기술 인력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지원과 업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건설 기술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 건설 기술인이 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내 건설 수준은 작년 대비 5.8% 감소한 145조 5천억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수주가 전년과 대비해 13.3%로 감소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7년부터 시작된 국내 건설 수주의 감소세가 3년 연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건설 투자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4.1% 감소해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실질 건설 투자 금액은 2015년 이후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 수주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신규 고용 및 재취업의 여건은 해가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 시장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관련 분야의 기술을 주도하는 여러 역량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장의 한계도 건설 시장의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올해 1월부터 해외 건설 수주액이 100억 달러에 이르고 올해 말까지 300억 달러 내외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어 지난해의 수주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들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생활 SOC, 민간 투자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 시장에서의 건설 기술인을 비롯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핵심 인재 양성 체제 부재에 따른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면 국내외 건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마련된 세미나는 건설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건설 기술인과 관련한 정책과 산업 현안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와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건설 시장의 활성화와 건설 기술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천만을 가진 나라로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뤄낸 소위 3050 클럽에 우리 들어간 해입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일제와 유교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그 폐허 속에서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과 또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말 우리 건설 기술인들의 피와 땀, 열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불가능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본을 우리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또는 각종 항만, 또 이런 교량, 철도 건설, 나아가서 또 지방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또 산업, 또 우리 신도시를 개발하고 또 우리 다양한 우리 수요에 맞춰서 적기적소의 SOC를 건설하고 공급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희생도 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지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의 진통도 있었지만 정말 눈물겨운 사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역들이신데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가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최근 들어서 마치 SOC 예산은 토건족들의 배를 채워주는 나쁜 예산으로 인식돼서 자꾸 줄이려던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 분야는 무슨 뭐 비리가 판치는 그 영역 이런 식의 가혹한 오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또 많은 노력에 또 힘입어서 그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줄기만 했던 SOC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년 처음 지난해보다 이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술인들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 겪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고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서 맹활해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주로 여기에 포커싱을 합니다. 왜 인적 역량이 앞으로 이동했을까? 찾는 사람하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설레하는 사람하고 너무 불균형입니다. 안 맞습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가 왜 생겼을까? 기술이나 환경 변화가 왜 이런 수요를 바꿨을까 하는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선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죠. 그다음 직장이 불안한 게 4050 세대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건설 투자는 늘지만 인력 수요가 그렇게 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과 질 모두에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 수급 불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게 양적은 흘러넘치 질적은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량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역량이라는 것,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대학의 공학기술, 이게 학교에서 가장 고민한 교수분들이 가장 고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통적인 기술 교육으로는 그게 익히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사람들 찾는 게 보면 대충은 보면 일자리를 소화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일이냐, 우리 지금 현실에 기술자의 글로벌 영향 혁신의 주요 장벽이라는 게 뭐냐면 만점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술자가 만점짜리가 있을까요? 저는 만점짜리가 없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자기 역량 개발해 가야 되는데 만점이라는 것들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그다음에 전부 다 영업적으로 한다고 그러죠. 자, 이게 뭐냐면
산업의 속성이 바뀌지 않았나, 사람을 찾는 게.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내수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관계없이 인재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한국 건설의 시장, 건설사의 시장의 모습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장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30 아마 국토부에서 스마트 기술 전부 자동화로 가거든요. 그는 기술 개발하는 거하고 인력 수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글로벌 시장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작년 이맘때 한참 떠들 때 350억 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목표치는 아니지만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작년 말에 보니까 223억 불, 큰 숫자이긴 한데 기대치의 64%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력 시장 되게 이제 이유를 내세우는 게 우리가 주력 시장으로 했던 중동 시장의 발주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사업으로 선별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단이 맞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시장은 성장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차지했던 시장이 자국이나 아니면 신흥국 기업한테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건설의 위기를 보는 시각도 보면 분명히 좋은 시장이라는 건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별 기업은 안 되고 팀 코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런 데서는 공감을 하는데 산업체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주를 전담하는 쪽에서는 금융 지원만 맞춰주면 수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경영이나 전략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성 이사에 갈 거 아니냐. 막상 사업을 진행한 사업본부에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주하면 뭐냐? 사람이 없다는 거, 수업할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기업 내에서도 상당히 다르더라는 거죠. 시각 차이가 왜 존재할까? 결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기술 수요가 바뀌었다는 이게 2018년도인가요? 보스턴 컨설팅이 세계 경제 포럼에 이 자금 지원을 받아갖고 조사를 한 거거든. 10대 건설 기술, 앞으로 이게 시장을 지배할 기술, 여기 10대 기술에 드러난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 익숙한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제도상에서는 얼마만큼 수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현재 법과 제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떠드는 이게 화두라는데 빔,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서 빔 환경이 가능할까요? 공공공사의 법 제도 현재 빔 안 됩니다. 건설 자동화,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제작을 하면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죠. 똑같은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을 하면 건산법, 건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 안 맞죠, 산업 수요하고.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기술의 속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10대 보스턴 컨설팅에서 지적한 10대 건설 기술 한번 보십시오. 지배할 기술. 건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외생 기술을 건설하고 기존에 있는 기술과 접목을 시킨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울타리안에서 건설 기술 원리에서 인내는 아니다는 거죠. 그다음에 머리선의 지식 기술이 상당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외생 기술하고 토종 기술하고 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기술인의 직무 변화가 직무하고 역량이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건설 프로세스가 외생 기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데이터나 AI니 뭐 ICT니 이 전부 다 외생 기술이거든요. 이거하고 건설의 전통적인 기술하고
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AI나 빅데이터에서 건설 기술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건설 기술에서 그 기술을 내가 가져가고 내가 접목식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자가 발전하던 시대가 있었거든.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인이 했습니다. 코버리니 포츄리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어 버렸죠.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응용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 개개인이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도 컴퓨터 전문 용어는 알 필요가 없게 됐다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시대에 넘어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통합이란 말이 어느 순간에 융합이라 바뀌었잖아요. 이 통합이 뭘까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을 할 때 저는 김치하고 샐러드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샐러드는 야채를 섞어 놔두더라도 나중에 분리를 하면 원래 채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테그레이션이거든요. 컨버전, 융합이 뭐냐면 우리 김치는 한번 김치를 버무려 담궈 놓으면 물로 씻어도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거죠. 융합 기술이라는 게. 그 저는 이거를 물리적인 거하고 화학적이라는 거, 이게 이제 속성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의 제작 공장화 되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실업률 현황이, 국민 고용과 청년 실업률 현황이 내빈 외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내 시장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해외 시장이고, 기술자의 30%가 일자리를 상실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걸 하고요. 그러면서 해외 시장은 인재난으로 소화불량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해외 기술에 따로 있고 국내 기술에 따로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건설 업체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해외 시장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이 국내에서 일하면 한 사람이 밖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 사람이 필요하면 해외에서 일자리가 한 자리가 만들어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두 자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꼭 쓸데없이 해외 쪽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청실 장작이라는 게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뭐 60대 이후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게 벌써 2010년도에 한 3년 동안 쭉 트렌드를 분석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서울시만 상대로 했었는데 40대 고용률 지표가 수직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는, 벌써 이때 조짐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최근에 지난 2월 6일 날 발표한 거 보니까 국내 20 계열의 경제활동 구조가 바뀝니다. 이게 보니까 20대, 30대 인구 구조 비가 자꾸 뒤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늘어난 게 뭐냐면 60, 70 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40대, 50대 약간 점유율은 약간 올라가는데 인구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근데 60, 70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 구조를 보면요, 전부 다 기능직이 아니라 단순 노무직입니다. 오른쪽에 파이 차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질이 좋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2014년에서 2018년 4년 사이에 일어나는 변동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보니까 일을 할 만한 20세에서 69세 총 인구가 3,700만 정도 된다는데, 29세 미만의 청년 실업 상태가, 실제로 실업률은 11점, 통계상으로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이 숫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체감하는 거는 훨씬 이거보다 심각하더라는 거죠. 건설 기술인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홈피에 보니까 이런 게 기술자 수는 82만 5천 명, 평균 연령이 48.4세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체감 실업률하고 건설 기술인의 실업률하고 비슷하다는 게, 통계청에서 취업자 수를 나타내 취업 비중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노동을 했으면,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노동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건설 기술인의 그 칼럼에
직장을 표시 안 하면 저는 이거는 고정된 일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잠재 실력으로 봤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하고 비교해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자리를 찾는 숫자가 넓어졌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 발제 자료 끝에 보면 건설넷도 여기 접속하는 숫자가 건설기술협회에서 통계를 나오면 작년에 급속하게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자리가 점점 더 빠르게 소멸된다는 거죠. 주요 십자점이나 면역대별 취업 비중 비교라는 게 전 산업에 비해서 청년 건설기술의 취업 비중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아까 같이 통계 주당 1시간 근무를 하냐 안 하냐 일자리를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취업은 아니잖아요.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저는 그거를 일자리라고 보는데 상당히 이 보면 통계에서 세대별로 보니까 전 산업 대비 건설 기술이 이제 갖고 있는 비중, 일자리 비중이 보니까 29세에서 미만에서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좌측의 통계가 보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전 산업이거든요. 이 전 산업하고 잘 안 맞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 6, 7세대에 들어가면 오히려 건설이 역전되는 쪽으로. 그런데 실제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대가 감소를 하고 60, 70이 늘어나는 증가된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과거에는 건설업체든 엔지니어링 업체든 대개 50세에 진입을 하는 순간에 퇴직을 합니다. 대개 뭐 52세 아니면 길어봐야 54세였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원 승진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그 빈자리를 청년들이 채워줬죠. 근데 그러던 게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법적으로 정년까지 연장을 시켜놨죠. 자, 50세에서 뭐 55세 요 사이에 은퇴를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더니 그때는 기대 수명이 짧았으니까요. 그런데 기대 수명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노후 걱정을 하다 보니까 퇴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 직장을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 향상으로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기대 수명 연장으로 경제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그다음 기술인 수요의 선순환 사이클이 붕괴된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새롭게 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그래서 현재 상태로 소결론은 뭐냐면 국내 시장만으로는 건설 기술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시장을 창출하는 쪽으로 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갖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 직업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이제 고용 창출이니까 기술인을 고용을 하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채용하는 동기가 뭐냐면 시장이 늘어나는 경우 보통 중장년층을 투입을 하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미래를 내가 대비를 한다 그러면 2030을 채용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도 수단으로는 정책과 제도 활용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있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시장에 건설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현재 상태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기존 기술력을 내수 기반에서 글로벌로 가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인의 범위를 갖다가 확대를 좀 울타리라는 건 전통적인 설계 시공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파이낸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 디자인하는 거, 상품 디자인하는 거, 시장 디자인하는 거 이것도까지 포함을 확대를 영역을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되게 국내에서 알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들 한번 보십시오. 신입사원 안 뽑아요. 대개 7년, 8년 이상 중소기업에 실제로 일을 하는 데서 현장 학습을 통해 갖고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구조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무학습 그러는데
이거 지금 통계를 거꾸로 이렇게 보이게 한 거는 뭐냐면 작년에 발표해서 스위스 경영평가원이 우리가 인재 개발에 투자는 여기 대부분 투자가 뭐냐면 기초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60개국 중에 19위예요. 그런데 역량은 보면 34위예요. 이게 뭐냐면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교육을 좀 건설 기술자 재교육을 좀 바꾸자. 지금 있는 상태는 안 된다는 거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국가 표준 직무 체계에서는 이것부터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정작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NCS 기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자리의 수요 창출이 고용 창출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죠. 10%가 앞에선 리더그룹의 10%가 일을 만들어내고 90%가 그걸 같이 공유를 한다는 개념으로 최근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연구를 해갖고 좀 리더그룹을 키우자 그랬더니 그러면 10%만 먹여 살려고 90%를 다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정 반대거든요. 10%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시장을 만들어내면 나머지 90%가 그걸 소화를 하는 쪽으로 100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기본 방향은 청년청은 어차피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저는 6070 그러니까 50대 후반에도 이 사람들이 가장 아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기술의 시공이나 설계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청년들이 갖고 있는 AI나 아니면 빅데이터 빔의 정보를 갖다가 이게 융합을 시키는 그래서 한 사람이 어차피 소화할 수 없다면 같이 묶어줘 갖고 패키지로 나가는 게 저는 맞지 않냐 그런 기본 방향을 만들면서 정책의 역할도 인적 자원이 아니라 인재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휴먼 캐피탈로 가야 되는데 캐피탈이 뜻이 뭡니까? 투자를 하면 반드시 회수를 해가는 쪽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는 국가 R&D에서는 10%를 저는 기술 인력 양성하는 쪽으로 돌렸으면 금년도 예산에 24조 원이거든요. R&D에서는 2조 4천억 원 최소한 인적 개발에다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입찰 평가 시에 기술인의 배점을 최대 30%에서 최소 50%로 바꿨으면 싶어요. 우리도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경쟁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의 재경 비율을 갖다가 6%에서 50%를 향상해 갖고 100분의 9로 바꾸자. 엔지니어링도 10%에서 110에서 120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120으로 해버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산업체 채용 여력을 좀 키워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력 패러다임 운영을 혁신하자는 게 여유인력을 산업체도 10%에서 15% 정도 여유인력을 해갖고 시장 개발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자. 그다음에 대기업군은 가능하면 신입사원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현장 시설 설계나 시공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라인에 투입되어갖고 도제 방식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결정하라는 거죠. 내가 매니지먼트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술로 그냥 쭉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중소건설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역할을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기술인 스스로의 역할도 좀 필요합니다. 절대 자기가 만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시장이 뭘 요구를 하는지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가는 게 좋지 않은 거냐. 그다음에 평생 학습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점 말은 산업체 고용 여력의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 기업체 이게 산업체가 뽑을 수 있는 여력부터 좀 키워주자는 거고. 그다음 인재 투자 확대, 그다음 도급 중심의 인력 양성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투자 개발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장생 인재 취업 프로그램을 이게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데
직무 역량,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건설 기술인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업보다도 기업이 우선이고요. 기업의 생존은 사람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곧 생존이고 기술인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 제가 맨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했죠. 선박은 배보다 선장을 먼저 구하죠. 항공기도 기장을 먼저 구하지 비행기를 먼저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건설도 이제 딱 그런 시대로 진입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눈을 새롭게 한번 가져보자는 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봉남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는 근래에 보기 드문 게 건설기술인의 일자리, 고용, 현황에 관한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사실은 그동안 이봉남 교수님께서 통찰력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특히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할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청실장직의 시대라는 단어가 아마 한마디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청실장직, 청년실업, 장년층 취업 이제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40대 건설 기술인의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그건 지금 단기적인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역시 건설업계도 청년 실업 또 장년 취업인데 문제는 수명 연장 또 이런 등등에 따라 가지고 중장년층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청실장직의 시대를 맞아서 이봉남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해법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는 산학연관의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취업에 미스매치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을 고용하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첫째 공무원 갑니다. 두 번째 대기업 갑니다. 우리 엔지니어에서 오지 않아요. 취업에 미스매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니 나머지 자세한 것은 그 자료에 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 건설 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인식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청년들한테 우리 건설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건설 산업이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 건설 산업의 시장이 한 12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인식만 바꾸면 일자리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똑같이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산업에 대한 인식을 모든 정치권이나 우리 스스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속에서는 양질의 청년 인재가 우리 산업으로 유입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국내 제도가 좀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도 해외 프로젝트를 한 30개 정도 하고 있는데 국내 제도하고 글로벌 제도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제도가 과감하니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도 바뀌어서 해야지 국내 기술자, 해외 기술자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도저히 해외 사업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해외 쪽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안 오냐? 돈이라는 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2000년 전에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의 대가가 형편없습니다.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심부름센터, 심부름꾼 정도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겠습니까? 저희가 모집하려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세 번째는 과감하니 적정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병남 교수님께서 우리 여력을 좀 투자해서 10% 정도 여유의 인원을 보유하자. 그래가지고 인재를 양성하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가를 과감하니 개선해서 인력에 투자할 수 있고 미래에 산업을 가서 끌고 갈 수 있는 대가의 적정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PQ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 PQ 만점짜리 양분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해외 시장에 나가서 정말 저도 기술자를 갖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기술자 인정 못 받습니다. 영어 못해요. 도면 못 그려요. 또 그다음에 해석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PQ 만점자가 이 일자리를 꿰차고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PQ 제도와 자격 제도가 과감하니 혁파되고 융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점이 유럽같이 지금 프리랜서 제도도 도입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과감하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상시 운영입니다. 이봉남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려면 첫째 매니지먼트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돈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지금 우리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해석하고 도면 만들고 이게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PQ 점수 따기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노레벨 교육기관이에요. 그 부분이 인재 양성하라는 하이레벨 교육기관으로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R&D 예산으로 우리 국내 4개 대학기관에서 국제적인 매니지먼트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매몰 비용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까? 자, 여섯째는 우리 기술자가 좀 대접을 받아야죠. 기술자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정책 과정에서 소외가 돼 있어요. 전문가를 믿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에는 전문가의 말을 믿어주고 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보고 관리 대상으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산업이 충분히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인재도 해외 시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건설 시장이 11억 달러입니다. 그 시장에서 우리가 인재만 양성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산업을 양성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취업할 수 있는 제도와 과감하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하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 대접을 안 하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인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면서 자부심을 좀 갖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청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 센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기술교육대 학교라고 하는 충남 천안에 있는 시골 학교, 아주 작은 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지금 한 근 10년째 그 학생들의 그 진로 중에서 그 현장 실습, 장기 현장 실습을 전문으로 지도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일을 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그 학교와 기업이 그 원하는 어떤 인재상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우리 이봉남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쓸만한 기술이 없고 참신한 어떤 신세대들이
와가지고 기업 현장에 와가지고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산업체에 나가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어떤 역할론이 불명확하다. 그런 어떤 그 미스매치를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현장 실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그 기업에 가서 전공 관련 그 건축 그 시공회사나 어떤 설계사무소 가서 근무를 해보면서 그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전공 관련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그리고서 그런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이직률이 적고 안정적인 고용이 되고 기업에서는 인재 발굴에 어떤 그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어떤 안정적인 그 고용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에도 보통 한 7, 8% 장기 현장 실습자와 비실습자 간의 어떤 그 차이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에 그 젊은이들은 트렌드가 상당히 뭐 3D 업종이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그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우리 건설업계가 어떤 상당히 그 과거에 어떤 그 3D 업종 중에 하나라는 어떤 선입견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 제도 또는 어떤 정책, 홍보 이런 부분을 좀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 중에도 우리 건설 산업이 어떤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몇 명을 뽑았으면 좋겠다, 몇 퍼센트를 뭐 배당할 수 있도록 정책을 어떤 그 세워서 그 지원자들 이쪽을 그 선호하는 그 지원자들을, 청년 그 지원자들을 많이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또 입장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고객 중심으로 우리 그 청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논리, 어떤 이 업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기업에서 어떤 그 일시적인 한시적인 어떤 대우를 더 좀 향상시켜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건설 쪽에 보면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면 어떤 그 로드맵을 그리면서 내 인생을, 사회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 건설업계에서 보면은 좀 다른 업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건설 기술자들이 울타리 안에서, 현장 펜스 안에서는 뭐 제왕적으로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밖에서 다른 업역과에 견주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자긍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식구끼리 제도적인 어떤 그 장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얘기거리를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설업계의 각 그 디테일한 업역별로 우리 건설 기술자들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일반한테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도전하고 그 분야를 더 연구하고 싶어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국토교통부의 장순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국내 여건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소하고 있는 신규 SOC 투자를 감안해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의 경우 지금 현재 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어서 노후도가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중대형 SOC가 20년 후의 비중이 37%에서 현재 80%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관리법을 저희 제정했고, 이를 계기로
생활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노후 기반 시설 유지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스마트 건설 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입주 기업의 시제품 제작,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로봇 시공, 스마트 안전관리 등 핵심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공사 카인드를 통해서 사업 발굴, 기획 설계, 투자 등 PPP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통해서 베트남, 칠레 등의 해외 진출을 다각화하겠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러시아 진출 등 신남방, 신북방 협력을 통해 지역 개발 및 교통 인프라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설 시장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술인의 질적 성장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건설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건설 기술인 교육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신규 교육기관 진입을 완화하고 기존 교육기관 갱신제 등을 통해서 교육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교육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반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시장 대응 등과 관련하여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교육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직무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전문 교육을 현장의 기술 수준으로 부합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둘째, 글로벌 고급 건설 기술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9년부터 매년 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명 내외의 기술인을 1년간 해외 선진 업체에 파견해서 선진 기업 문화 습득 및 해외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인재 양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셋째, 해외 건설 투자 개발 사업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국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투자 개발 사업 과정을 개설토록 해서 40명 내외의 해외 건설 투자 개발 사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전문가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1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건설 기술 교육기관에 지원해서 BIM, 공사용 로봇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인력 1,000명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건설업 전반에 스마트 건설 기술의 조기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기술인 외에도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기술인과 재취업을 준비 중인 40대 기술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계, 학계 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 산업과 건설 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이 개선되어서 기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국토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기술인 협회 또 건설기술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그런 길들을 계속 개척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